교재 내용 중에 그 오타가 좀 있어서 고쳐드리려고요. 일단 772페이지를 잠깐 펴실래요? 교재 772페이지. 772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인데요. 뭐 이거 지금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놓으세요. 나중에 풀 때 보셔야 되니까. 77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몇째 줄이냐면은 6번째 줄, 7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2002년 신주인수권부 자체 이자 비용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찾으세요, 거기. 거기 찾았으면 2002년 신주인수권 요 뒤에 거 없애시고요. 신주인수권 조정 상가액 중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바꾸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2002년 신주인수권 조정 상가액 중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계산한 거 보면 8,000원 액면이자고요. 요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이고요. 여기 이제 할증금 부분에 대한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날려버리세요. 없애버리시고 여기도 밑에 있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친 거 없애버리세요. 그럼 뭐만 남냐면은 요거만 남아요. 633원 요거. 요거 두 개만 더 하시면 돼요. 요 두 개만 더하면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 돼요. 507. 507 이 금액이 507이 되고 다 고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는데 그건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이 희석당기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석당기 순이익 찾았어요? 거기 50만원 더하기 11696 곱하기 1-0.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여기를 얼마로 바꾸냐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507 그걸 계산하면 500355 500355 이렇게 바꾸세요. 다 됐죠? 맨 밑으로 가세요. 맨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희석주당 순이익 있어요. 맨 밑에 거기 508187 나누기 306주는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바꿔야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기 500355로 바꾸세요. 여기를 그럼 여기가 얼마로 가되냐면 1635가 돼요. 1635 이렇게 바꾸세요. 바꿔 놓으시고 나중에 이 문제 실력이 좀 향상됐을 때 그때 푸세요. 지금 하지 말고 좀 나중에 고쳐 놓으세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 거 보시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고치세요. 이거 옆에 있는 분 거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도 어디 나갈 거냐면은 13장에 그 운용 리스 해야 돼요. 몇 페이지냐면은 796페이지. 796페이지 펴놓으세요. 그럼 저번 주에 운용 리스 했으니까 복습하면서 아니 그 리스 처음 했으니까 복습하면서 운용 리스 들어갈게요. 여러분 리스를 처음 공부하시면은 제일 먼저 개념 잡을 게 뭐냐면 리스가 무언지 이해해야 돼요. 아 리스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리스 자산을 누가 구입하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 구입하는 거예요. 리스 회사가 구입하는 거예요. 리스 회사가. 그래서 리스 회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 자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리스 회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우선한다면 당연히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 거예요. 그런데 실질을 우선시 하다 보면 리스 이용자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지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준비할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선 절대로 운용 리스다, 금융 리스다 이렇게 잘 언급 안 해요. 그냥 자료를 줘요. 리스 계약 조건을. 계약 조건을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운용이구나, 금융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리스의 분류 기준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금융인지 운용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게 돼 있냐면 대부분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 조건이 언급돼야 돼요.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 조건이 언급이 되고
그 네 가지 예시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금융리스가 되는 거예요. 금융리스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용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조건, 염가금의 선택권, 리스 기간이 뭐 75% 이상 내용 연수에, 그다음에 기본 리스료 현재 가치가 공정가액의 90% 이상, 뭐 이런 데 봤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게 분류가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운용이구나, 금융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운용과 금융을 알았으면 운용의 회계 처리와 금융의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운용 리스로 분류됐을 때와 금융 리스로 분류됐을 때 회계 처리가 다르죠.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지금 796페이지에 운용 리스부터 하는데, 이 운용 리스가 금융 리스보다 훨씬 쉽죠? 해보시면 운용 리스가 더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는 금융 리스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리스가 좀 어려우니까 운용 리스는 쉬워요. 시험에 낼 것도 별로 없어요. 일단 운용 리스를 먼저 보는데, 운용 리스다 그럼 개념 잡을게. 누가 자산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가 자산으로 보여요. 리스 회사가. 그러면 감가상각은 누가 해요? 당연히 리스 회사가 하죠. 리스 회사가.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리스료 줄 때만 비용 잡으면 되고, 리스 회사도 리스료 받을 때 수익 잡으면 되죠. 회계 처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다는 거 아시고, 거기 1번에 운용리스 자산의 평가를 보세요. 평가. 평가라는 말이 같은 말이 뭐라고요? 측정. 다 무슨 말이에요? 화폐금액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취득원가 산정. 그러니까 운용리스 자산의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운용리스 자산은 리스 실행 가능일 현재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 때문에 생기는 이자 비용까지 취득원가에 계상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배운 뭐예요 이게?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논리죠. 금융비용 자본화. 8장에서 배웠던 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시다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끝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분명히 8장에서 배웠을 때 금융비용 자본화는 개정돼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단기 비용이 원칙이고 자본화 선택 가능 이렇게 돼 있었죠. 한 번 선택했으면 계속 적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이에요. 여기 리스를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거는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근데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비용 자본화가 나온 다음에 그 기준서가 리스 회계 처리 준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그 리스 회계 처리 준칙엔 아직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다라고. 그래서 안 고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일관성 있게 맞출 것 같은데 아직은 고쳐지진 않았다. 그래서 한다라고 그냥 돼 있는데 참고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겠죠. 뭐. 아무튼 한다라고 돼 있고, 797페이지 가로 2번에 감가상각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가 한다고요? 리스 회사가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용 연수 동안 해요? 리스 기간 동안 해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내용 연수 동안 한다? 리스 기간 동안 한다? 내용 연수 동안 해요.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조금 있다가 금융리스 배울 건데, 금융리스는 고민해야 돼요. 금융리스는 리스 기간 동안 할 거냐, 내용 연수 동안 할 거냐,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금융리스는. 그런데 운용리스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운용리스는 누가 자산 보고한다고요? 리스 회사가. 그 자산 계속 리스 회사 거고요. 그 자산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 리스 회사가 그렇게 이용할 거예요. 빌려주든 자기가 갖고 있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내용 연수 동안이에요. 근데 금융리스는 나중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리스 이용자가 빌려서 쓰는 거고요. 나중에 반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할 때는 리스 기간 동안 할 거냐, 내용 연수 동안 할 거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고민할 게 없다. 무조건 내용 연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 밑으로 가서 2번에 운용리스료 지급과 수치 보면은 거기는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이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 리스는 원칙적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걔가. 그래서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해볼게요, 지금. 그 예제 1번 가져갈 거예요. 같이 분개하세요, 연습장에다가. 2000X 1년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리스 계약을 했죠. 여기 보니까. 근데 자산은 누가 구입한다고요? 리스 자산? 리스 회사가 구입하죠. 여기 한국 리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면 280만 원 현금. 28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리스가 시작되기 전에 자산을 미리 구입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 리스 자산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선급 리스 자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선급 리스 자산이라고 써놨다가 리스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요? 보니까 2000X 1년 7월 1일 그날 리스가 시작돼요. 리스 회사예요. 그러면 리스가 시작되는 날이 지금 이 날이에요. 이 날이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됐냐면 리스 실행일. 리스 실행일 뭔지 알죠? 리스 실행일. 하나 물어볼게요. 리스 실행 가능일은 며칠입니까? 이 예제에서. 리스 실행 가능일. 5월 1일? 7월 1일? 79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지금? 792페이지 보시면 그 용어에서 리스 실행일 보세요. 리스 실행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 날. 여기서 뭔지예요, 여기. 7월 1일 맞죠, 여기서? 리스 실행 가능일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산의 취득이 사실상 완료돼서 리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그거 읽어보시면 5월 1일 같죠? 여러분 느낌이 5월 1일. 그렇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리스 이용자를 정한 후에 취득한 리스 자산의 경우에는 뭐가 뭐다? 리스 실행일이 리스 실행 가능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푸는 예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예제가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고 사죠. 리스 이용자 정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사지 않는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다. 계약하고 리스 계약한 다음에 자산 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요 날부터 리스해 주기로 했는데 자산이라는 게 조금 먼저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살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미리 사니까 좀 미리 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리스 실행 가능일은 며칠로 봐야 돼요? 7월 1일이에요. 리스 실행 가능일. 이해했죠? 그러면 이날 보세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얘는 이제 선금 리스 자산이 이제 리스 회사가 샀는데 이 자산이 이제 누구 걸로 볼 거죠, 얘는? 리스 시작되면 누구 걸로 봐요? 리스 회사 걸로 볼 거죠? 운용 리스니까. 일로 넘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회계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얘만 하면 돼요. 그럼 선금 리스 자산이 없어지겠죠? 선급 리스 자산. 얼마 없어지겠어요? 280일 거고. 어떻게 자산 잡냐면 운용 리스니까 운용 리스 자산이에요. 운용 리스 자산. 근데 이게 자산 잡으려고 했더니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가 있죠.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가 20만 원. 요 두 달 동안 5월, 6월 두 달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거는 자본화하자. 이렇게 해서 20만 원. 더하니까 3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자산 누가 잡았어요? 리스 회사가 잡았죠.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 누가 할 거예요? 리스 회사가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2000X 1년 말. 자, 이때 리스료 주고받아야 안 받아요? 2001년 말에 이 예제에서 리스료 주고받아야 안 받아요? 주고받지 않죠, 보니까. 리스료 언제 주고받아요, 보니까. 2000X 2년 6월 30일 날 주고받죠, 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얼마씩 주고받아요? 보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 주고받는지. 10만 원. 그러면 현금 들어오는 거죠. 현금 들어와요. 대변에는요, 그냥 이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 고칠 거니까 여기 운용리수료 수익이라고 적을게요. 일단 이거 좀 고칠 거거든요. 금액.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리스 이용자도 기말에는 돈 안 주죠. 언제 줘요? 6월 30일 날 주니까 이날 회계 처리가 하나 있겠죠. 이날 현금 나가고 10만 원만큼 운용리수료 비용 잡히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슨 주예요? 발생주인데 분명히 이 결산일이 이때라 하면 몇 개월 동안 리스해 줬어요. 6개월 동안. 지금 양회사의 결산일 기말로 보는 거예요. 기말로 양회사의 결산일 봤을 때 분명히 6개월 동안 리스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이 전혀 안 잡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잡아줘야겠구나. 발생주의니까. 그러니까 기말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잡아준다? 운용리수료 수익과 운용리수료 비용을 잡아주자.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를 잡냐면 대변에 운용리수료 수익 차변에 뭘까요? 계정 과목이 아직 리수료 못 받았으니까 미수리수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얘는 미지급, 여기는 운용리수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진 않죠. 그렇게. 근데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금액이 여기 들어갈 금액 처음에 이 문제 풀면요. 대부분이 얼마라고 하냐면 5만 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5만 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체가 10만 원이니까 6개월이면 5만 원이지. 이렇게 쉽게. 근데 잘 보면요. 여기서 리스료가 첫 해하고 둘째 불균등하죠. 첫 해에는 10만 원 주고 받는데 그 다음에는 20만 원 주고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리스를 실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 때마다의 리스료가 이렇게 불균등한 게 일반적일까요? 균등한 게 일반적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리스 보면은 이게 균등한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리스료 계산하는 공식을 금융리스에서 해볼 텐데 이 리스료라는 게 매번 똑같아야 계산하기 편하지 리스료가 이렇게 매번 달라지면 계산하기 복잡해요. 그러니까 리스료는 매번 똑같은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무슨 리스? 이게 운용리스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불균등하게 줘요. 자료를. 실제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다니까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데 불구하고 불균등하게 줘요. 왜냐하면 리스 처리 준칙에 이걸 균등하게 배분해서 수익 인식하라고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불균등하게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비용과 수익을. 그러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맞다는 거예요. 여기가 5만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 돼야 맞아요. 요 15만 원에 6개월치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운용리스에는 이렇게 불균등하게 줘요. 리스료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요 밑에 분계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 분계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는 10만 원 받았을 때 일단 뭐부터 없애야 돼? 미수리수료 없애야죠. 얼마에 7만 5천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미지급 리스료 있으니까 2만 5천 원하고 미지급 7만 5천 원 이렇게 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번 할게요. 감가상각 누가 해야 되죠? 감가상각 리스회사가 해야죠. 리스회사가 여기서 해야 돼요. 감가상각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 B,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취득원가는 이거죠. 3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잔존가액은 얼마예요? 잔존가액 없다고 돼 있고 거기 보시면 그러면 5년 동안 해야 될까요? 2년 동안 해야 될까요?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해야 된다. 5년 동안. 내용연수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 빼기 제로 한 다음에 5년으로 나누면 되는데 60만 원 나오는데
무슨 상각 해줘야 돼요? 월할 상각. 6개월만 해줘야 돼요. 월할 상각. 그러니까 30만 원 돼요. 월할 상각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 회계처리는 책 보셔도 되는데 한 번만 잠깐 보세요. 2002년 말. 책에 798페이지 보시면 분계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2002년 말 거 보세요. 자, 이때 이제 뭐 해줄까요? 이때 뭐 해줘야 돼요? 리스료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아직. 그런데 뭐 해줘야 되냐면은 2002년 동안 2002년 1년이죠, 이제 1년. 1년 동안 지날 동안에 뭘 잡아줘야 돼요? 수익과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데 얼마 잡아줘야죠, 금액으로? 6개월치가 7만 5천 원이었으니까 1년치는 얼마예요? 15만 원 잡아야겠죠, 금액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15만 원 잡으려고 보니까 얼마가 잡혀 있어요. 이 분개한 게 얼마가 잡혀 있어요? 2만 5천 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잡아야 되는데 얼마 더 잡으면 되겠어요? 12만 5천 원 더 잡으면 되죠. 여기다 운용 리스료, 수익 이렇게 잡으면 돼요. 차변에 12만 5천 원만큼 뭐가 되면 돼? 미수 리스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1년 동안 15만 원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2만 5천 원 잡혀 있으니까 이거만 더 잡으면 되잖아요. 똑같은데 이쪽도. 이쪽도 역시 미지급 리스료, 여기 운용 리스료 얼마 잡으면 돼, 금액으로? 12만 5천 원. 다 했는데 이 다음부터 회계처리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 한번 더 해야 되고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79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확인 다 되면 넘어갈 거예요. 해답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회계처리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뭐만 주의하면 돼요. 리스료가 불균등하게 주고받아도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수익과 비용 인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798페이지 해답 밑에 밑줄 하나 치세요. 해답 밑에 바로 밑에 기본 리스료는 리스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원칙이지만 리스와 관련된 수익 획득 과정을 보다 더 잘 나타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밑줄만 쳐놓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밑줄 친 거는. 그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료를 이렇게 불균등하게 주고받을 때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환경이 없으면. 그런데 얘는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불균등하게 주고받는 것이 그 수익 획득 과정을 잘 보여준다면 그냥 이대로 해도 이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내요.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 내려면은 불균등하게 준 다음에 출제자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야 그렇게 주고받는 금액이 수익 획득 과정을 더 잘 보여주는 거라는 표현을 해줘야죠. 표현을. 근데 이런 표현을 해주면 그게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대로 잡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문제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불균등하게 해주고 아무런 말 안 하면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배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지 이렇게 내지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시험을. 참고만 하세요. 그냥. 지금 밑줄 친 건. 799페이지 운용 리스가 해지를 볼 건데 해지 보기 전에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운용 리스는. 객관식 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841페이지. 841페이지 거기 객관식 2번 문제 있잖아요. 지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짜리예요? 5년. 리스 기간은 몇 년이에요? 리스 기간은 3년이 3년. 3년. 연일의 선급 조건인데 여러분들 리스료는 선급 조건도 있고 후급 조건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선급한다는 얘기는 먼저 리스료를 준다는 얘기고 후급한다는 얘기는 기간 경과된 다음에 준다는 얘기인데 이 선급이든 후급이든 운용 리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 비용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에는 큰 의미가 있냐면은 금융 리스 가면요. 선급인지 후급인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리스 할 때만 선급이냐 후급이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주로 후급이 나와요. 금융 리스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선급 조건인데 3번 주고받는데 역시 어떻게 줬습니까? 불균등하게 줬죠. 이렇다니까 운용 리스는 항상 불균등하게 주면 뭐만 잘하면 되냐면 균등하게 배분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이 2가지 물어봤는데 일단 운용 리스료는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인데 거기 보니까 2001년 거 물어봤죠. 지금 2001년은 리스 기간이 얼마만 경과됐어요? 6개월만 경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치만 잡아야 되니까 25만 원이 맞아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감가상각하려고 하니까 리스 회사가 해야죠. 리스 회사가 해야 되고 내용연수 동안 해야 되고 200만 원인데 잔존가액 없으니까 나누기 5년 하면 40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20만 원. 아 20만 원 3번이 맞구나. 그렇게 하면 틀렸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그 운용 리스로 볼 때와 금융 리스 볼 때 달라지는 부분을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운용 리스료 먼저 보지 마시고 항상 감가상각비 먼저 봐야 돼요. 리스 보면. 왜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건 분명히 하는 놈이 정해져 있잖아요. 운용 리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리스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거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주웅지라는 회사. 리스 이용자 거 물어봤으면 무조건 제로예요. 그거부터 알고 그러니까 답이 2번과 4번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찾는 게 훨씬 실수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문제는 운용 리스를 볼 때와 금융 리스를 볼 때 달라지는 부분 그 부분을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799페이지 운용 리스트 거의 끝났어요. 799페이지 보시면 해지가 있는데 해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해지. 일단 리스 회사는요. 해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리스 회사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해지는. 금융회사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리스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금융회사들은 자금의 흐름을 볼 때 계약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을 다 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자들이 계약한 것대로 가주는 걸 원하지 중간에 해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해약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뭐 적금 들거나 뭐 그 대출 받거나 그랬을 때 중도 해지하면 다 안 좋아하는 거 알죠? 보험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00에서 1년 초에 이거 예제 2번 보세요. 그러니까 해지하면 당연히 리스 회사가 뭐를 부과시키겠어요? 리스 이용자한테. 위약금을 부과시켜요. 위약금.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2001년 초에 100만 원짜리 취득해서 내용연수 10년, 리스는 3년 동안 할 거고요.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년 말 15만 원씩 출시를 하는 조건이고 2002년 초에 여기 보니까 리스료가 매년 균등하죠. 리스료 물어볼 거 아니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운용 리스인데 2002년 초에 해지했어요. 그러면 책에는 이 회계 처리가 안 나와 있는데 2001년 말에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을까? 양사에. 거기 책에 회계 처리 없는데 2001년 말에 무슨 회계 처리가 있었겠어요? 리스료 주고받는 회계 처리가 있었겠죠? 얼마? 15만 원씩 주고받았겠죠? 주고받았으면 리스 회사는 수익 잡고 리스 이용자는 비용 잡았겠죠, 여기서. 또 리스 회사는 뭐도 했겠어요? 감가, 상각도 했겠죠. 그런 회계 처리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날 그런 거 했을 텐데. 알겠습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해지 시 회계 처리만 물어봤어요. 근데 언제 해지했냐면 2002년 초에 그러니까 리스료 주고받은 다음 날 이때 해지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해지했다.
운용 리스는 해지의 회계 처리도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은 어차피 자산을 누가 장부상 잡고 있죠? 리스 회사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해지되면 자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받겠죠? 빌려준 자산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지하면. 그럼 돌려받았을 때 뭐 하면 돼요? 회계 처리할 게 없죠. 어차피 자기가 잡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간단하고요. 뭐만 주고받으면 되겠어요? 위약금만 주고받으면 돼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얼마를 내야 돼 보니까 30만 원을 내야 되죠 보니까 리스 회사한테 그럼 리스 회사 30만 원 생겼죠 지금. 그것만큼 수익이라는 거 알면 되고요. 리스 이용자는 비용, 손실이라는 거 알면 돼요. 거기 보시면 계정 과목 나와 있는데 계정 과목 잘 몰라도 돼요. 실제 시험 나왔을 때 그냥 손실, 이익 이렇게만 써도요. 뭐 틀렸다고는 안 해요. 앞에 대충 말만 들어 쓰시고 하면 그래서 안 틀려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00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선 뭐만 알면 그냥 다 되는 거냐면은 그 고민할 거 없이 리스 회사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고요. 지금 리스 이용자는 해지하고 나면 끝이죠. 돌려줬으니까 이제 리스 이용자가 고민이 생겨요. 리스 회사는 어떤 고민이 생겨요? 자산을 돌려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 회사는 자산을 돌려받으면 뭐 해야겠어요? 리스 회사 자산을 돌려받으면 뭐 해야 돼요? 손해 안 보려면 빨리 재리스 하든지 아니 빨리 처분해버리든지 이게 최선이고요. 최악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 그냥 떠안고 있으면 손해라는 건 알겠습니까? 자기가 리스하려고 있는 자산을 그냥 떠안고 있는 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반 제조기업이 기계장치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보유하는 게 최악인데 첫 번째 거기 보유. 우리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빨리 재리스하든지 처분하든지 보유하고 있든지. 근데 보유하면 뭐만 하면 돼요? 보유하면. 감가상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하는 논리는 여러분 앞에서 보던 운유 중인 유형자산 기억나세요? 놀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잠깐 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처분은 여러분 혼자 봐도 되겠죠? 혼자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세 번째 제리스를 보시는데 제리스 운용 리스 하다가 해지하고 나서 제리스 하면요. 그건 운용 리스일까요? 금융 리스일까요? 운용 리스 하다가 해지하고 재리스 하는 건 운용 리스다, 금융 리스다. 그건 그때 계약 조건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계약 조건 검토했을 때 운용 리스가 될 수도 있고 금융 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운용 리스 됐을 때 회계 처리 먼저 나오는데요. 거기 신자 붙여 있고 구자 붙여 있고 뭐 분계 나와 있죠. 그 분계 옆에다가 실무적으로 그런 분계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실무적으로는 회계 처리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회계 처리 없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계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운용 리스하는 자산인데 다시 운용 리스하면 가만히 두면 되죠. 감가상각 계속 할 건데 그 신자, 구자 붙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 실무적으로는 회계 처리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801페이지에 금융 리스 할 때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금융 리스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 하세요, 거기는. 넘어가시고 그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건 혼자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의 외화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넘기시고 802페이지에 운용리스의 자본적 지출 등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이거 배웠는데 한번 8장에서 운용리스라는 게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리스 이용자가. 그럼 자기가 자산 안 잡고 있죠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 자본적 지출을 했어요. 자본적 지출하면 뭐 잡는 거죠, 우리? 자산 잡는 거잖아요. 자산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자산이 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때 쓰는 개념 과목이 바로 리스 계량 자산, 임차 자산 계량. 우리 배우자 한번. 얘는 기억하실 게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밑에 줄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한다? 내용 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한다. 8장 할 때도 나왔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금융 리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는 간단하고 금융 리스 보시면 금융 리스를 보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금융 리스는 자산을 누가 보고한다?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보고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누가 해요? 리스 이용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80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금융리스 채권과 자산부채 평가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채권과 리스 자산부채 평가하는 거 잘 나오는 거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이때 금융리스 채권은 계상해야 될 금융리스 채권을 계상해야 될 금액은 공정가액이다. 그 공정가액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액이다. 우리 저번 주에 이거 배웠는데 신규로 취득하면 뭐가 공정가액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규로 취득하면 취득원가가 공정가액이라고 했죠?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신규로 취득하면 취득원가가 공정가액이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보던 대부분의 문제는 신규로 취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가액은 취득원가라고 알고 있어도 되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한편 리스 이용자는 리스 실행일에 리스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본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밑줄 치시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 두 번째 줄, 기본 리스료 현재 가치보다 공정가액이 낮을 경우에는 공정가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정가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기본 리스료 오늘 자세히 배울 건데요. 저번 주에 기본 리스료 배웠죠, 우리 잠깐. 기본 리스료에 속하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뭐예요? 기본 리스료에 속하는 거. 아니, 그냥 나중에 볼 거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본 리스료 네 가지. 정기적 리스료, 소유권 이전 양도가액, 염가금의 약정액, 보증자존가액, 이 네 가지인데, 이거를 나중에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언젠간 한번 리스 회사에 줘야 될 것들이에요. 결국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다. 그게 기본 리스료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예제 가지고 얘기할게요. 804페이지 보시고 같이 연습장에다 분개하세요. 지금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 먼저 리스 회사부터 하세요. 거기 자료 보니까 2000X 공년 12월 1일 날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다시 한번 운용 리스든 금융 리스든 자산은 누가 구입한다? 리스 회사가 사는 거예요, 당연히. 리스 회사. 그래서 리스 회사가 얼마 주셨어요, 거기? 24만 원. 차변과 대변에 현금 24만 원. 선급 리스 자산. 이렇게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계속 읽어보니까 12월 1일서부터 리스 실행 가능일까지 하나 물어볼게요. 리스 실행일은 언제예요? 리스 실행일 2000X 1년 1월 1일 맞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리스 이용자를 정해놓고 자산 취득하면 리스 실행 가능일과 리스 실행일은 같아요. 2000X 1년 1월 1일. 그래서 리스가 시작되는 날은 이날이에요. 2000X 1년 1월 1일. 이날 시작돼요. 이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이날 회계 처리가 하나 필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날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2000X 공년 말 이 결산일인데요. 이 결산일 날 어떤 회계 처리가 꼭 필요한데 잘 보면 뭐냐면은 금융비용이 8685 발생했죠. 자, 그 금융비용은 2000X 공년에 발생한 겁니까? 2000X 1년에 발생한 겁니까? 그 금융비용은 분명히 요때 발생한 건 요때 한 달 경과되는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에요. 그 금융비용을 어떻게 해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냐면 자본화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해요. 선금리스 자산으로 잡는 건데 얼마냐면 8685. 이거를 왜 꼭 이날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왜 이날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운용리스는 운용리스 아까 2000X 1년 5월 1일 날 자산 잡고 2000X 1년 7월 1일 날 시작될 때 이날 했잖아요. 분계 금융비용 자본하는 거. 이때는 이날 했는데 왜 이거는 이날 안 하고 이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게 뭐기 때문에 결산일이 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선 중간에 결산일이 안 끼잖아요. 안 끼니까 이날 회계 처리해도 별 문제 없는 건데 얘는 결산일이기 때문에 꼭 이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짱할 때 금융비용 자본화할 때 얘기했지만 요 금융비용을 기말 현재 자본화시키는 회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요 금융비용은 그 회계연도에 뭐로 가버려요? 단기비용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우리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 비용 당연히 잡는단 말이에요. 기말에. 이자 비용 잡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본화 시켜주지 않으면 단기 비용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금융비용 자본화는 결산일에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분계를 이 날짜로 하잖아요. 그럼 어느 년도 이자 비용 줄이는 거예요? 2001년도 이자 비용 줄이는 거예요. 2000년도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산일 날 금융비용 자본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01년 초에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2001년 초? 리스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제 개념 잘 잡으세요. 운용 리스에서는 요걸 없애고요. 리스 이 회사가 뭘 잡으면 됐죠 여기서? 운용 리스 자산 잡으면 됐죠. 자산 얘가 잡으니까. 그런데 금융 리스는 요 자산을 누가 잡을 거라고요? 리스 이용자가 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스가 시작되면 리스 자산을 누가 잡을 거다? 리스 이용자가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넘겨주게 돼요. 이렇게 장부상. 넘겨주니까 얘가 선급 리스 자산이 일단 없어지긴 없어져야죠. 대변에. 적어보세요. 선급 리스 자산. 두 개 더하니까 얼마냐면 248, 685.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뭘 잡을 거냐면 자산 잡을 게 아니고요. 자산은 넘겨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리스 이용자로부터 받을 뭐가 생겼죠? 채권. 받을 돈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리스료 받을 거니까. 그거를 금융리스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엔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가 굉장히 잘 나와요. 금액이.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리스 이용자는 자기가 자산 잡죠. 그러면서 대변에 뭐가 생겨요? 갚을 돈이 생기죠. 이제 리스 회사한테. 리스 부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뭐가 시험이 잘 나오냐면 여기 들어갈 금액이 시험이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금융리스 하면 이게 나오니까 맞출 줄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 기준 읽어봤더니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기준 읽어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공정가액이에요. 아까 그렇게 읽어봤잖아요. 공정가액이라고. 잘 표시하세요. 공정가액이라고.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뭐래요? 여기 써 있었잖아요. 아까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간대 여기? 기본 리스료의 현가죠. 현가. 현재 가치. 무슨 이자율로 할인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내재 이자율이 원칙이고 그걸 몰랐을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내재 이자율이 나와요. 근데 요거랑 요 자산의 공정가액이랑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작은 걸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기본 리스료 현가가 커도 얼마를 넘을 수 없다? 공정가액은 넘을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근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 기본 리스료 현가가요. 공정가액을 넘을 가능성은 없어요. 리스 이용자가 아무리 바보라고 그래도 자기가 공정가액을 넘어서까지 부담하진 않거든요. 이 기본 리스료라는 게 나중에 공부해 보면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채로 잡는 거예요. 리스 이용자가 언젠가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 리스료 현가가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넘지는 않는다니까 일반적으로. 넘을 일이 거의 없어요. 문제 풀어보면. 아무튼 그래요. 기본 리스료 현가 둘 중에 작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기 들어가는 것부터 찾아요. 이 문제에서.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지금 풀어본 문제.
신규로 취득하면 뭐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취득원가라고 그래. 취득원가. 취득원가 얼마예요? 취득원가 공정가액인데 248, 685예요. 금융비용까지 더한 거. 그러면 248, 685.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이쪽을 맞추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본 리스료를 알아야죠, 기본 리스료. 기본 리스료의 현가라 그랬잖아요, 기본 리스료 현가. 기본 리스료 알아야 나오잖아요. 기본 리스료 뭐예요, 이 문제에서? 문제 자료 좀 보시고 기본 리스료에 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문제 자세히 보시고 제가 여기다 지금 기본 리스료에 속하는 거 4가지 적었는데 아까 얘기한 거. 자, 이 문제 여기 뭐가 있어요? 이 문제. 정기적 리스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왔죠.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볼 거예요. 정기적 리스료 있어요. 정기적 리스료가 없는 리스 없다 그러죠, 제가. 정기적 리스료는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고민하실 건 이 나머지 셋 중에 뭐가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문제는 뭐가 또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아, 그러니까 무슨 리스예요? 금융 리스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조건이고. 그런데 잘 보면 소유권 이전할 때 돈 낸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양도가액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무상 이전 조건. 언급이 없으니까 무상.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전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 기본 리스료에 속하는 거 뭐밖에 없는 거다? 정기적 리스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로니까. 기본 리스료에 속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리스 이용자가 낼 거. 이거 낼 거 없으니까. 얘네 둘은 없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요. 근데 우리가 기본 리스료가 지금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매년 말 한 번씩 줄 거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이 X라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책에. 그러면서 요구사항 보시면 요구사항 1번이 정기적 리스료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게 리스 회사들이 리스료를 계산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잘. 일단 리스 회사들은요. 리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뭐는 알고 있죠?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기가 리스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을 알고 있죠. 자기가 이 리스 자산을 리스하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 얼마예요 여기서? 248, 685죠. 이게 리스 회사 입장에서 투입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금액을 리스료를 통해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리스료를 통해서. 그럼 XXX인데 이게 리스료가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이 돼야 요거를 계산할 때 무슨 현가계수를 쓸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쓸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만약에 리스료를 불균등하게 지급하면 불균등하게 수취하면 그냥 각각의 뭐를 계산해 줘야 돼요? 각각의 현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귀찮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리스료는 매년 균등하다니까 이렇게.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아까 그 뭘 배울 때만 운용 리스만 불균등하게 준다니까 이거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금의 현가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럼 뭐만 알면 이 리스료가 나올까요? 리스 회사가 적용할 이자율만 알면 되죠. 요 이자율 우리는 내재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내재율. 리스 회사들은 이 내재 이자율 결정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자기가 차입하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입. 예를 들어 자기가 차입하는 이자율이 8%대다. 리스 회사가. 그럼 8%대면
자기가 마진을 얼마나 붙일지를 알아야죠. 마진을 2% 붙일 거다. 그럼 몇 프로로 이걸 해야 되겠어요? 10%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결국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 간에 리스료를 결정하는 이 계약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 리스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내재 이자율 요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얼마라고? 10%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로 요 X를 찾으면 돼요. 그럼 10%의 연금의 현가 계수와 이걸 만족하는, 이걸 일치시키는 X를 찾으면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을 더해 볼게요. 이렇게 세 번 더해 볼게요. 30만 원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유형 배웠을 때 몇 번일까요? 유형 2번이 2번. 별도의 액면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30만 원 요거 하고요. 현재 가치 한 게 얼마예요? 248685죠. 248685와 이 30만 원 차이 나죠? 빼보면 알죠? 그 차이 나는 금액, 그게 뭘까요? 이자죠, 이자. 요 30만 원과 요 금액의 차이 뭐라고요? 이자. 됐어요? 이렇게 분석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갈 거면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기본 리스료의 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가할 때 원칙이 뭐라고요? 내재 이자율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내재 이자율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 이용자가 내재 이자율을 모른다는 건 출제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계약하러 가면서 그 금리를 모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자기가 금리 적용되는 거 다 아는데. 리스 회사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의 금리로 리스료 계산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약하는데. 그래서 다 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내재 이자율. 다 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게 원칙이고 그걸 몰랐을 땐 뭐라고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리스 이용자의 그렇게 돼 있는 기준은. 아무튼 여기 10%로 할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기본 리스료는 여기 10만 원씩 주고받는 거 저거밖에 없잖아요. 현재 가치 보면 248, 685가 나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기본 리스료 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 부채 잡힌 금액하고요. 이 금액하고 저기 보니까 채권 잡힌 금액이 어때요? 같죠? 보니까 이게. 이거 같은 거구나 이거 원래. 항상 같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를 때가 있어요. 요 다를 때를 이따가 뒤에 가면요 나와요. 그때 가서 제가 왜 다른지 설명할 건데 그 다른 게 나오기 전까지는 같아요. 왜 같은지도 그때 알게 돼요. 그때가 설명할 거니까 일단 같다는 건데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구사항 2번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예제 3번 보시면 요구사항 1번 했고 요구사항 2번도 지금 했어요. 자, 그 해답 밑에 보세요. 해답 밑에. 앞에 예제 3에서 리스 이용자의 경우 리스 자산부채 개정과목을 사용했지만 실무에서는 기계장치와 장기미지급금을 사용한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알 필요 없는데 나중에 실무할 때는 기억하세요. 공부할 때는 다들 리스 자산, 리스 부채 써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도 되는데 실무적으로는요. 우리가 리스한 자산이 기계장치라면 그냥 기계장치 써요. 나중에 나가보시면. 기계장치라고 쓰고요. 기계장치를 쓰면 이것 때문에 줘야 될 돈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거 살 때 줄 돈? 미지급금이 미지급금. 그 장기 미지급금 써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니까 참고만 하시고 공부할 때는 리스 자산 부채하세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805페이지 리스료 수치와 감가상각 잘 보세요 이제 또. 자, 첫 번째 줄에 금융리스의 경우 거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자, 밑줄 치면요. 잘 보세요. 이 문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면 1년 지난 다음에 뭐 주고받죠? 뭐 주고받아요? 리스료 주고받죠? 리스료. 리스료 주고받는데 요 리스료 주고받을 때 이 10만 원에는
원금만 들어있어요? 이자도 들어있어요? 여기 원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자도 들어있다는 건 이제 알죠? 그런데 잘 생각할게. 이게 금융리스만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배웠던 운용리스도 리스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원금과 이자 들어있어요. 운용리스도. 운용리스냐 금융리스냐는 그 분류의 차이일 뿐이지 리스료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나 다 리스료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운용리스 배울 때는 리스료 주고받은 걸 어떻게 잡는다고 배웠죠? 리스료 주고받은 걸 리스 이용자는 다 뭐 잡았죠? 10만 원 전체 다? 비용 잡았고 리스 회사는 10만 원 전체 다 뭐 잡았어요? 수익 잡았죠. 운용리스가. 왜 그랬냐면요. 잘 보세요. 왜 그랬냐면 걔는 여기 받은 금액에 분명히 원금의 성격이 있지만 걔는 채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까. 채권 안 잡았죠. 바로 요 채권 잡은 금액이 이게 바로 리스료의 무슨 성격의 금액이에요? 이게 원금이죠. 원금. 여기 부채 잡은 게 이게 리스료의 뭐에게?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우리가 현재 가치 할 때요. 현재 가치 할 때 이 현재 가치를 액면 금액으로 적고 반대쪽에다가 현할차 적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순액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둘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앞에서 배울 때 장기성 채권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할차 써야죠. 리스는요. 순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배웠죠, 우리. 아니, 그리고 사채는 발행자는 총액으로 하는 거고 투자자는 순액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배웠죠. 현재 가치. 그래서 장기성 채권 채무는 현할차 쓰는 거고요. 리스는 순액으로 해요. 순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다 뭘 나타낸다고요? 원금. 이자는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운용 리스의 경우엔 이걸 안 잡았잖아요. 안 잡으니까 여기에 원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없앨 게 없죠. 아니, 여기다 운용 리스 자산 잡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거밖에 없지. 여기에 원금 성격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전체 다 뭐 잡은 거는 수익 잡은 거예요. 리스 이용자도 이거 원금이 있지만 부채를 안 잡았잖아요. 운용 리스는 없앨 게 없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 다 뭐 잡은 거예요? 비용 잡은 거예요. 그런데 금융 리스 하니까 금융 리스에는 여기 뭐가 잡혀 있어요? 채권 잡혀 있잖아요. 채권 잡혀 있으니까 요 10만 원 중에 원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금 성격의 금액은 금융에서 채권을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이 금액을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뭐 잡아요? 이자, 수익 이렇게. 여기도 이 금액을 이렇게 없앨 수 있죠. 리스 부채. 무슨 법으로 하면 돼 이거는? 유효이자율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표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8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나와 있고요. 그 삼각표는 유형 몇 번? 유형 2번 삼각표.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75131. 여기가 얼마 나와요? 24869. 이제도 75131. 24869. 자, 이렇게 하니까 원금 성격의 금액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없애는 것이 나중에 리스 부채 없애면 나중에 하면 이거 얼마 되겠어요? 제로 되겠죠? 거기 확인해 보세요. 제로. 제로. 이쪽도 요거 이렇게 없어지면서 나중에 얼마 되겠어요? 제로 되겠죠? 3년 후에. 그 회계 처리 끝까지 되어 있는 거는 806페이지에 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금융리스를 배우면 먼저 알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금액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건 리스료 주고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쪼개는 거 알아야 돼요. 금융리스는. 운용리스는 그럴 필요 없고요. 금융리스는 그거 해야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감가상각 해야 돼, 감가상각. 누가 해야 돼, 누가? 리스, 이용자가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리스 회사가 아니라. 그럼 리스 이용자가 하는데 얼마 가지고 해야 돼? 이거 가지고 해야 돼. 248, 685. 248, 685 가지고 해야 돼. 이거 가지고 하는 거 맞죠?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 그럼 이 문제 잘 보시고 지금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4년이고 리스 기간은요? 3년인데 그러면 3년 동안 해야 돼요? 4년 동안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잘 결정해 줘야 돼요. 운용 리스일 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운용 리스는 다 뭐 했었죠, 아까? 내용 연수. 리스, 이거, 금융 리스는 고민해야 돼요. 거기 표 밑에 보세요. 805페이지의 그 삼각표 밑에. 거기 중요해요. 거기 밑줄 치세요. 805페이지 삼각표 밑에. 그리고 금융 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 이용자가 상각하는데 계약상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이나 염가금의 선택권에 의해서 금융 리스로 분류됐다면 내용 연수 동안 사용할 것이다. 왜 그렇죠? 왜 내용 연수 동안 사용하지요? 소유권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리스 이용자한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염가금의 선택권 주어지면 거의 100%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자산이 결국 누구게 될 거다? 리스 이용자께 돼요.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내용 연수 동안 계속 쓸 거니까 내용 연수 동안 장각해야 되고 그때 취득원가에서 뭐 빼는 게 맞다? 경제적 잔존 가치. 이게 내용 연수 끝난 다음에 남을 거 그거 빼야 돼요. 그러나 계속 밑주시세요. 리스 기간 기준이나 기본 리스료 기준에 의해서 금융 리스로 분류됐다면 이건 리스 기간 종료되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리스 회사에 돌려줘야죠. 그럼 리스 이용자가 쓰는 기간은 리스 기간 동안만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리스 기간 동안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리스 기간 동안 해야 되고 이때 주의할 거는 맨 끝에 뭘 빼야 돼요? 얘는 보증잔존가액 빼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따 예제 풀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보증잔존가액 빼요. 달라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얘는 몇 년 동안? 4년 동안이죠. 내용 연수 동안. 왜요? 소유권 이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잔존 가치는 없어요. 제로라고 돼 있죠, 여기. 아니다. 6285. 6285라고 돼 있어요. 그거 빼세요. 빼시고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60, 600 이거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요 리스료 주고받은 회계처리 몇 년 동안 할까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3년. 이거 몇 년 동안 할까요? 4년. 다시요. 이거 몇 년 동안? 3년. 이거는 4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80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806페이지 하단. 이제 요거만 하고 쉴 거예요. 8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얘가 리스료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금리를 10%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이때가 됐어요. 이때 2002년 초. 그 자료 보니까 807페이지 예제 4번 2002년 초에 얘가 차입하고 있는 금리가 8%일 때 2% 가산해서 10% 했던 건데 이때 차입하는 금리가 한 10%대가 됐대요. 그렇게 가정할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차입하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마진을 2% 보려면 몇 프로를 해야 돼요? 12%로 해야 되잖아요. 리스료 계산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차입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리스료를 그러니까 그 리스료 적용할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0%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금리가 자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리스 이용자한테 적용할 때 야 지금 올랐으니까 이제 12%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책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리스 계약 자체가 변동금리 조건이라면 가능한 얘기고 고정금리 조건이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리스는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정금리로 하면 누가 다 그 부담을 다 해야 돼요? 이자율 위험 부담을. 리스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들도 대출해줄 때 다 무슨 금리에 대부분? 다 변동금리에 대부분. 절대로 고객한테 고정금리 잘 안 해줘요. 왜냐, 은행은 변동금리, 금리 변할 때마다 그 변동시키는 게 훨씬 리스크 없죠. 그대로 마진은 다 먹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변동금리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땐 주로 고정금리가 잘 나오긴 잘 나오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니까 2%만큼 올랐을 때 2% 올린 거예요. 근데 이자율을 올리면요. 리스료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남은 리스료는 당연히 올라갈 건데 얼마가 올라갈 건지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하는 거는 거기 책에 보면은 이거 계산하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그 예제사 한번 해답 보시면 얘가 요때 당시에 리스료 잔액이 그 장부 금액으로 얼마 남았어요? 보니까 얼마 174 554 그거 어떻게 나온 거죠? 173 554는 앞에 805페이지에 그 삼각표 보시면 2001년 말 채권 잔액이 얼마예요? 173 554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1735541 때 이거는 남아있는 XX를 10만 원, 10만 원을 몇 프로로 현재 가치 했을 때죠? 10%로 현재 가치 했을 때고 이제는 이 XX를 얼마로 찾아줘야 돼요? 12%로 현재 가치 했을 때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커져요. 얼마로 커져요, 그러니까? 102, 692로 커지죠, 이렇게. 리스료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금리가 변하니까 리스료가 변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793페이지. 793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가로 4번에 기타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조정 리스료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 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기본 리스료 산정 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 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익을 말한다. 그거 읽어보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그러면 2692만큼 늘어났잖아요. 2692. 이거 조정 리스료다 아니다. 여기 지금 리스료가 10만 원 하다가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올랐거든요. 이거 조정 리스료다 아니다. 조정 리스료 아니다가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자율과 환율 때문에 변한 건 조정 리스료로 보지 않는다. 그거는 이 리스료 산정하는 기본 요소기 때문에 그게 변해서 변한 거는 기본 리스료 자체가 변한 거지 그걸 조정 리스료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다 했고요. 잠깐 쉬기 전에 제가 리스 고정이자율하는 거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육군, 군에 있을 때 육군 중앙경리단에 있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육군 중앙경리단? 라디오에 자주 나오는데 교통방송에서 경리단 앞에 남산 3호 터널 지나서 반포대교 가기 전에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 경리단 이태원 올라가는 거기 있어요. 이게 여기서 3호 터널 빠져가지고 반포대교 가기 전에 있어요. 아무튼 여기인데 여기 계약처에 있었는데요. 그 육군도 예산이 있는 건 알죠? 정보기관이니까 국방부 예산이 있고 국방부 예산 중에 육군 예산이 있는데 이 육군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이제 공사 계약도 있어요. 물자 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도 구입하고요. 공사도 하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잘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부대마다 목욕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좋은 점 중에 하나 목욕탕이 있다는 거. 아무튼 근데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공사 계약을 해야 돼요. 아니, 군인들이 다 짓는 거 아니고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서 짓는 거니까 공사 계약도 해야 되고요. 물자 계약도 하는데 이 군인들이 사는 물건 중에 뭐가 되게 많냐면 전산 장비가 꽤 많아요.
군인들도 컴퓨터 하거든요. 그래서 전방에도 컴퓨터가 다 보급돼 있어요. 전방에 그 초소에도. 그래서 이 컴퓨터가 다 보급되는데 이 전군의 컴퓨터를 보급하려면 그게 양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한두 대 구입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이 구입되기 때문에 이 전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산 장비를 구매한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전액을 다 주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육군에서 전액을 다 주고 전산 장비를 구입했다면 그 자산은 누구 자산이에요? 육군 자산이고 육군이 감가상각하면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걸 전체 다 못 사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1,000억이면 1,000억 구입을 했으면 이걸 다시 뭐 하냐면 리스. 그래서 육군도 리스 계약을 해요. 리스 계약을 하면 이 전산 장비는 리스 회사가 사는 걸로 하는 거죠. 리스 회사가 사고 육군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데 육군의 리스 계약 조건은 5년 리스하고요. 5년. 그다음에 리스료 주면서 5년 후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이에요. 소유권 무상 이전. 소유권 이전 무상. 소유권 무상 이전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무슨 리스가 돼야 돼요? 금융 리스죠, 금융 리스. 근데 육군은 금융 리스다, 운용 리스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계 처리하지 않거든요. 아니, 복식부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정부회계가 지금 복식부기가 아니에요. 정부기관 회계는 아직까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 단식. 그리고 복식부기가 지금 도입되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도입이 다 안 됐어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안 잡아요. 육군의 부채, 육군의 자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산 집행만 해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뭐 금융리스인데 대부분 이 소유권 이전 조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갔을 때 그 컴퓨터가 굉장히 구닥다리다 5년 넘었다 그러면 육군께 맞고요. 새 거다 그러면 이제 리스 회사 거죠. 새 거다 그러면 아무튼 대부분 그런데 그랬을 때 얘네들은 그 육군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계약해요. 5년 고정금리. 리스를 하면서 금리를 고정시켜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스 회사는 고정금리 되게 싫어해요. 고정금리 되게 싫어하는데 이 정부기관들은 고정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보통 D-2년에 편성해서 D년도에 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통과되는 거거든요. 한 2년 전부터 편성을 해요. 이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근데 2년 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잖아요. 그 고정금리 계약을 체결해놓지 않으면 예산 소요 제기를 못 하겠죠, 이게. 나중에 가서 금리가 좀 올라서요. 예산 더 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고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이.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리스 회사들이 정부기관 리스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부담이 되니까 좀 약간. 근데 좋은 점은 돈 떼일 위험이 없죠. 정부기관과 계약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대손이 없어요, 대손. 정부가 망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대손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를 고정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회사들이 97년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97년 말에 금리가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뭐 10%대 하던 금리가 30%대까지 막 치솟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때. 이게 망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말이니까 예산 집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리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금리가 얼마나 더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고정금리로 계약을 할 엄두를 못 보죠, 담당자들이. 얼마로 계약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5년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무슨 심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원래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안 들어오니까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만만한 데가 어디냐면은 군인들이 만든 데가 군인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이 돈 내서 만든 게. 해외 산하 사업체 중에 리스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리스하는 사업체를 불러다 놓고 야 네가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계약하자. 안 한다. 막 버티는 걸 막 톡했어요. 이렇게 네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얘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몇 프로까지 고정 계약했냐면 30%까지 5년 고정금리로.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나라가 망할 줄 알았더니 금 모아서 살아났고 금 모아서 살아나면서 금리가
얼마 안 돼서 쭉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 1년 10% 이렇게. 이게 얘는 완전히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5년 고정인데. 어디 가서 30% 금리로 돈을 벌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때는 몰랐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97, 이제 거의 끝났겠네, 계약 이거. 이거 우리가 막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금리 떨어지니까 우리 군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이런 거. 저희 불러다 놓고 왜 금리가 떨어졌는데 우리 계속 30% 줘야 되느냐. 분석을 해봐라. 고정금리인데. 이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그러면 해지하자 계약을. 계약을 해지하고 낮은 금리로 다시 체결하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리스 회사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부과하죠 우리한테. 해지하면 그 위약금 거의 다시 계약하고 그러면 거의 똔똔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게 좋냐면 복지부동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거든요. 괜히 해지하고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해지했느냐 이거 위약금 묻는데 이런 얘기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할 게 또 궁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가만히 계속 주고 고정금리로 하는 거고 대부분은 변동금리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 808페이지부터 할게요.